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 지인이 중학교 때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인을 현수 씨라고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중학교 시절의 현수 씨는 엄청난 곤충 마니아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엄청난 곤충 마니아인데 타란툴라? 그리고 장수풍뎅이 이런 걸 집에서 기르기도 하거든요. 곤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뒤로 현수 씨가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곤충이 있었는데 바로 반딧불이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면 2박 3일 정도는 꼭 머물다 오던 할머니 댁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한번 반딧불이를 보고 오겠다며 다짐을 했답니다. 그렇게 경북 어디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해 여름방학 할머니 댁에 놀러간 현수씨는 할머니에게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고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으로 비포장도로 끄트머리로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저녁이 되면 저기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잔뜩 기대에 부푼 현수씨는 낮 동안 서울에서는 자연에서 보기 어려운 사슴벌레와 사마귀 같은 곤충을 채집하면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아무래도 여름이라 그런지 해가 길어져서 대략 한 8시쯤 할머니가 알려준 그곳으로 손전등을 들고서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꿈만 같게도 그 산 쪽에서 꽤 많은 수의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었답니다. 늦은 밤 시골에 있는 산 초입에 혼자 있었지만 무서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저 반짝반짝한 그 반딧불이를 손으로 잡아보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두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비가 아주 세차게 쏟아져 내리더랍니다. 전혀 비가 올 줄은 몰랐기에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현수씨는 어차피 비를 맞은 김에 천천히 돌아가자 생각하고 손전등 불을 켜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향했대요. 그렇게 어느 정도 걷던 중에 올 때는 보지 못했던 작은 소류지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 근처에 큼지막한 두꺼비나 황소개구리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후레쉬를 비추며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그렇게 천천히 물가 쪽으로 가면서 그 물 위쪽을 비추었는데 물 위쪽으로 둥그런 뭔가가 동동 떠있더랍니다. 요즘처럼 고성능 후레쉬가 아니라 그 옛날에 경비원들 들고 다니던 노란빛 나오는 후레쉬 있잖아요. 그런 후레쉬다 보니까 이 가까이 갈 때까지도 뭔지 몰랐대요. 그냥 수박 시원하게 한다고 동동 띄워놓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곧 현수씨는 기겁을 하고 맙니다. 물가를 한 5m 정도 앞두고 있을 때쯤 현수씨는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그게 머리통이었다는 걸요. 그것도 3개나요. 놀란 현수씨는 곧장 할머니네 집으로 막 뛰기 시작했고 가는 내내 몸이 추울 지경이었대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까 그 동그란 머리와 눈을 마주친 게 잊혀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보니 시간은 어느새 11시가 다 되어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너 비도 오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다 이러며 꾸중하더랍니다. 스물얼떡이며 현수 씨는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엄마, 할머니, 나 물귀신 봤어. 저쪽에 있는 물웅덩이에서 귀신 머리가 둥둥 떠 있는 걸 봤다니까?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현수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너가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한마디 거들더래요. 우리 손자가 뭘 본겨? 여기 근처에는 물가가 없는디. 우리 아가 무서워서 헛것을 봤나 보구먼.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하더랍니다. 그렇다고 초등학생처럼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나름 다 큰 중학생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너무 억울했던 나머지 현수 씨는 정말 물가가 있다며 할머니는 할머니네 동네를 왜 모르냐면서 아침부터 할머니와 엄마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건 소류지가 아니라 그저 빗물이 고여있는 물웅덩이였대요. 게다가 발을 담가보자 발등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얕은 깊이였대요. 그럼 어제 그 형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얕은 물에서 머리까지 담그고 현수 씨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귀신이란 이야기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현수 씨는 엄마로부터 그날의 일을 떠올릴 만한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수야. 할머니네 동네 길가 있잖아. 거기 포장도로 깔고 정비한다고 공사 들어갔거든? 근데 할머니네 집 오가는 그 길 쪽에서 오래전에 묻힌 사람 유골이 몇 개 나왔단다. 소름 돋지 않니? 어머니께서는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현수 씨는 불현듯 중학교 때 봤던 그 머리만 내놓고 있던 귀신들이 떠올랐대요. 혹시 그 물웅덩이 아래로 묻혀있던 그것들이 물이 차오르자 고개만 내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정확히 그 위치에서 유골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수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물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눈을 마주쳤던 그 귀신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때는 2018년도 평창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울 그 당시 저는 평창에서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 스키 시즌마다 알펜로제라는 아파트의 시즌방을 잡고 놀았는데 그 해도 그 아파트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경기를 관람하고 친구들과 함께 용평리조트 지하에 있는 펍에 놀러 갔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이 국제행사라 그런지 볼링장 옆을 클럽처럼 만들어놔서 외국인들도 꽤나 많이 놀러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일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데 친구들은 거기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어울리면서 술이 잔뜩 올라
몸을 가누지 못했고 저는 그런 친구들을 옆에서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 일본 여자분께서 저한테 야사시이네 이러면서 저보고 친절한 사람 같다며 되려 저를 챙기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몇 차례 밥도 먹고 하면서 되게 친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코였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저는 여행도 할 겸 유코도 만날 겸 해서 직접 일본으로 놀러 갔습니다. 마침 걔네 집도 도쿄라서 저는 행선지를 도쿄로 정했고 호텔은 딱 1박만 예약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유코네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도쿄에 도착한 첫날은 다들 알만한 그런 평범한 관광을 즐겼고 둘째 날은 오전 일찍이 긴자에서 유코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알게 되어 일본까지 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기분이 약간 간질간질하더라고요. 그렇게 데이트하듯이 한참 일본 관광을 즐긴 뒤에 마지막 식사로 도쿄에 있는 한 라멘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유코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유코가 살고 있는 어느 맨션 앞에서 내렸는데 그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한 전원주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동네 분위기를 본 거지 그 주택이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탓에 짐을 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자 유코가 직접 아침상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같이 집에서 아침을 먹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요. 택시를 타기 위해 큰 길가로 나가던 도중 어제 봤던 그 전원주택이 눈에 들어왔는데 밝을 때 보니까 그 모습은 흡사 영화 주원에서 봤던 딱 그런 느낌의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코에게 유코, 저 집 영화 주원에서 나온 그 집같이 생겼다. 고아이네. 저 집, 나 이사 올 때부터 비어 있었어. 그런데 계속 비어 있는 것 보면 사고 물건인가 봐. 어? 사고 물건? 그게 뭔데?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일본어로 번역기를 돌려서 보여준 게 사고 물건이라는 표현이었고요. 제가 구글에 검색해서 보니까 누군가 죽어나간 집들 이런 걸 사고 물건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래서 전 너네 맨션 옆에 저런 집이 있는데 너 안 무섭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그래도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면 무서워 죽겠다고 이번 계약 만료되면 이사를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이한 경험을 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 각자 맥주 한 캔씩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전 맨션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오전에 봤던 그 음산하게 생긴 전원주택집이 보였는데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6호가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내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며 침대로 가보니까 이불 뭉치만 있고 6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에 착각을 했나? 하고 그대로 신발을 신고 맨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함을 직감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자 그 주온같이 생긴 집 앞에서 유코가 자꾸 그 안쪽을 기웃기웃거리길래 야, 한밤중에 거기서 뭐해?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코비야, 저 안에 사람이 있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오전까지만 해도 이 집이 무서워 죽겠다던 애가 한밤중에 혼자 나와서 기웃거리고 있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생각했죠. 유코가 뭐에 홀렸구나 하고요. 그래서 있긴 누가 있냐고 얼른 집에 들어가자 하고 이야기하자 유코는 아니야, 우리 저 안에 들어가 보자 하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알던 유코의 말투가 아닌 느낌으로 계속 헛소리를 하고 막 힘을 쓰더라고요. 저는 유코의 어깨를 감싸 안고 집으로 가자며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맨션으로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유코는 어디에 홀린 것처럼 정말 표정이 멍했습니다. 그리고 얘네 집 앞에 도착한 뒤에 유코에게 문을 열라고 했어요. 현관문이 비밀번호 누르는 도어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틀리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경고음이 삐용삐용 하면서 울리는데 그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홀린 건 유코가 아니라 나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온 건 다름 아니라 유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제 앞에 있던 그 유코는 사라지고 없었고요. 집안에서 나온 유코는 저에게 늦은 밤에 어디 다녀와? 이렇게 묻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밤 산책 좀 다녀왔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함구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곳에 왔다 갔다 해야 할 유코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유코는 정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군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그날까지도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얼마 뒤 유코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비야, 우리 그 옆집 있잖아. 거기서 노숙자 시신 나왔어. 그 이야기를 듣자 주마등처럼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다며 들어가 봐야 한다던 유코의 모습을 한 미스테리한 그것. 혹시 죽어가던 노숙자가 있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제 앞에 나타난 게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작년 말에 있었던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수도권에 있는 한 폐업한 지하 노래방 자리에 자기가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에 오프라인 매장 겸 창고 겸으로 쓰겠다며 권리금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인테리어 중에 제가 그곳을 놀러 갔을 때 지하 한쪽은 완전히 다 밀었는데 한쪽은 그대로 노래방 벽 위에다가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야, 왜 저기는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놔뒀냐? 아, 공사비 때문에.
저기 그냥 창고로 쓰려고. 안에 노래방 기기도 다 그대로 있는 거 아냐? 나보고 알아서 처분하라대? 들어보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는 노래방도 많았고, 이런 시기에 굳이 노래방을 인수받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폐업 절차를 밟았는데 중고로 저런 기기를 굳이 가져갈 곳도 없었나 봐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한쪽은 철거를 했는데 한쪽은 비용도 비용이었고, 다음에 가보니까 그 위로 페인트 칠을 해놔서 의외로 이질감도 없이 인테리어 차원에서 일부러 해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오프라인 매장 준비가 잘 되어가나 이렇게 궁금하던 찰나에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미친. 여기 사람 죽은 가게래.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 커지면서 창고로도 쓸 겸 겸사겸사 오프라인 매장을 꾸리는 거라 업체 손은 최대한 줄이고 밤늦게까지 스스로 인테리어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고 있었답니다. 근데 노래방의 문과 벽 쪽으로는 예쁘게 페인팅과 인테리어도 이렇게 덧방을 해놨는데 한밤중만 되면 누가 쾅쾅쾅쾅 하면서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 매장 안에는 본인 외에는 누가 있을 리가 만무한데 계속 쿵쿵쿵쿵 소리가 나니까 천천히 다가가 봤답니다. 그리고 그곳 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죠. 게다가 또 하루는 그 안쪽에서 노래방 마이크 떨어뜨릴 때 쿵 하면서 에코 울리잖아요. 막 쿵쿵쿵쿵 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서 뭐야? 하고 가봤는데 마이크가 떨어져 있는데 스피커는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전원을 꺼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일이 종종 있었대요. 그러던 중 하루는 여자친구가 함께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대요. 자잘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배치하고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던 중 친구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갑자기 막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면서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막 뛰어오더랍니다. 친구도 너무 놀라서 소변까지 막 손에 묻히면서 아 깜짝이야. 왜 그래? 뭔 일이야? 뭐야? 왜 저기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말에 손을 닦고 나와보니 지하 매장 전체에 노래방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MR이 쿵쿵쿵쿵 하며 울려 퍼지고 있더랍니다. 기계는 다 연결을 끊어놔서 그게 흘러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노래방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처음엔 확인을 해보겠다며 친구가 성큼성큼 그쪽으로 다가가던 중 갑자기 그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불현듯 떠올랐고 무서워진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같이 확인을 해보자며 손잡고 천천히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곤 그 방 문을 열어 제낀 순간 보고야 말았답니다.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음악 사이로 공중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고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요. 둘은 그대로 도망 나왔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 주변 상가 사람들을 막 한 번씩 떠봤대요. 그렇게 나온 대답이 그 노래방 업주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빚만 계속 늘리다가 결국 노래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랍니다.
여기까지가 친구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현재 그곳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고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계약 파기도 고려했었는데 공간을 트면서 들어간 공사 비용도 있고 인테리어 등 뭐 해놓은 것도 많고 계획한 것도 많아서 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건물주랑 언쟁을 높이기도 해봤고 서로 사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이렇게 타협을 본 끝에 결국 그 건물주가 위령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다더군요. 그렇게 위령제를 치른 후 친구도 굳이 그런 찝찝한 흔적들을 창고랍시고 남겨두는 게 영 내키지 않아서 결국 자기 돈을 들여서 그곳을 텄습니다. 그런데 친구네 가게에 위령제를 해주었던 그 무당이 그날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에휴, 귀신이 무슨 죄가 있나? 빌어먹을 코로나가 더 무섭지. 올해 벌써 위령제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저희 동네에는 오락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엔 오락실을 찾으려면 유명 번화가나 큰 상가 이런 데를 가야 하는데 제가 그 일을 겪었던 200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골목에 오락실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 있는 오락실은 특이하게도 밤 12시까지 영업하는 오락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락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종종 그 오락실에 들르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당시 몇몇 오락실엔 코인 노래 부스가 있었어요. 지금의 코인 노래방이 오락실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가끔씩 친구들과 놀고 집에 들어올 때 혼자서 노래방 가기엔 시간도 돈도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500원짜리 넣고 노래 한두 곡 부르고 나오면 딱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근처에서 동기들과 재밌게 놀다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 아저씨께 골목까지 쭉 들어가 달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저 멀리 오락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11시 30분쯤 되어 있길래 저는 저기 오락실 앞에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뒤에 택시에서 내려 오락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락실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일부 게임기에서 나오는 배경음악 외에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직사각형 구조의 오락실이었는데 좌측 모서리 입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장 멀리 구석지에 2개의 노래방 부스가 있었어요. 저는 동전을 바꾼 뒤 그 부스 2곳이 모두 비어 있었지만 가장 구석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시 한참 유행하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부르고 있었죠. 그렇게 한창 열창을 마치고 마무리 연주가 나오고 있었는데 옆 부스에서 누가 제 쪽 부스를 막 쿵쿵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수 발표 전에 이렇게 잠깐 정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막 사이로 옆 부스로부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지금 노래 끝났다. 너가 한번 가봐. 오락실이 조용해서 그런지 옆 부스에서 하는 말소리가
저에게 다 들렸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데다 오락실엔 아무도 없었으니 그 옆부스에 있는 여자애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저는 내 노래 듣고 관심이라도 갔나? 뭐 이런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 얼른 피날레를 장식하고 집에 가려고 인기 차트에서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눌러서 2절까지 완창을 했어요. 그리고 점수 발표 사이에 또 여자애들의 속닥거리는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직까지 옆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막 키객대고 신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밤에 와서 노래는 안 부르고 뭐하나 싶었죠. 시간은 12시에 가까워왔고 저는 곧 노래방 부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아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부스에서 나와 고개를 돌려 옆 부스를 봤을 땐 이미 그곳 부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가까우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던 제 부스만 빼고 주인 아저씨가 그 부스불을 꺼놓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부스를 나오기 직전까지도 여자애들의 깔깔거리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잘못 들은 건가? 환청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그 부스로부터 출입구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장 먼 곳이라 그 사이 막 호다닥 사라졌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락기들을 지나쳐 출입구 쪽으로 향하는데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자애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를요. 저것 봐. 쟤 지금 놀랬다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 노래방 부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려있는 문 옆으로 여자의 머리 2개가 보였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진 2개의 머리는 머리카락을 아래로 쭉 늘어뜨린 채 아주 소름돋게 웃고 있었습니다. 절 놀래킨 게 만족스러운 듯 말이죠. 아주 불이 나게 오락실을 뛰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도 이게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들지 않았어요. 분명 귀신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락실 노래방 문은 중간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머리 중 그 누구의 몸도 비추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오락실 노래방 근처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무서운 이야기들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창백하게 웃고 있던 두 여성의 머리와 얼굴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애 둘 있는 남자입니다. 5년 전 2동짜리 소형 아파트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실제 이야기인데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에
넓은 집이 필요해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가기엔 돈이 부족하기도 했고, 향후 몇 년간은 아이가 크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할 거라 지금 말하려는 그 아파트의 1층으로 이사를 들어왔죠.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발코니 확장을 해놨는데 1층이다 보니까 그 거실창을 열면 바로 앞으로 화단이 보이고 애들 노는 놀이터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주말에는 블라인드를 걷어놓으면 그 애들 뛰노는 평화로운 모습 다 볼 수 있는데 평일엔 늘 집에 들어오면 밤이니까 주로 블라인드를 닫아놓았죠. 그렇게 이사를 간 지 한 5개월쯤 되었을 때 그날은 와이프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와이프 먼저 재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애를 보고 있었죠. 이후 애가 잠들고 난 뒤 저는 바람 좀 쐴 겸해서 전자담배를 챙겨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옆동에 있는 나무 하나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에 마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랄까?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인위적으로 막 흔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무 아래는 아무 사람도 없었죠. 이거 참 신기하다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나무 흔들리는 게 딱 멈추더니 좀 더 앞쪽에 있는 나무 하나가 또 대차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별일이 다 있네 하며 슬슬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왜 저렇게 흔들렸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집으로 들어온 뒤에 블라인드 틈 사이로 그 밖을 내다봤는데요. 소름. 집 앞 놀이터 가장 끝에 있는 시소가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막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늦은 밤에 주변에 아무것도 움직이 없는 그 고요한 와중에 시소 하나만 사람도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반, 신기한 반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소가 서서히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곧바로 저희 집과 가까이 있던 그네 하나가 천천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은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가서 와이프와 아이를 살폈어요. 그러는 와중에 거실 창가 쪽에서 창문에 뭐가 팍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블라인드 손잡이 살 있죠? 그게 끊어져가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어요. 저는 원래 귀신을 믿기는 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 멘붕이 온데다가 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을 안방 주변과 그 거실 바닥 쪽으로 막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버티고 있다가 동틀녘이 되어서야 그 거실에서 잠이 들었죠. 이후 와이프의 잔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바닥에 이 소금은 다 뭐고 블라인드는 또 왜 저래? 저는 차근차근 어제의 일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직 몸이 안 좋았는지 와이프는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며 일단 저것 좀 치워보라고 짜증을 부리더군요. 야속했지만 육아 스트레스도 알겠고 몸이 안 좋은 것도 알았고 또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졸려 죽을 것 같았지만 다 수습을 해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집에서 나가기 전 소금을 한 움큼 쥐어다 들고 집 현관 모서리 쪽과 거실 창밖 화단 쪽에
뿌려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는데 집은 너무나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와 애를 재우고 한밤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저는 불안한 마음에 블라인드를 살짝 열고 어제 봤던 그 순서대로 나무, 시소, 그네 순으로 확인을 했죠. 근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진짜 다행이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려는데 그때 제 시야에 뭔가 이질적인 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옆동 건물을 두 팔과 다리로 기어오르는 머리가 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사정없이 빠르게 기어서 한 집 한 집 살피고 있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간 제가 타깃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와이프가 깨어있더라고요. 자기야, 화장실에서 뭐 했어? 아니 뭘? 화장실에 뭐 이렇게 오래 있다 와. 요즘 참기 힘들어? 내일 한번 할래? 부부관계도 관계지만 저는 와이프에게 제가 본 것을 설명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게 내 눈에 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옆동 건물 벽을 귀신이 한 집 한 집 들여다보고 있어. 와이프는 저를 걱정하듯 정말? 왜 그런 게 보여? 제대로 본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줬지만 솔직히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다음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음과 함께 와이프도 제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와이프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기야, 지금 아파트 시끌시끌해. 자긴 출근하고 얼마 뒤에 옆동에 구급차 와서 사람 실어 갔어. 옆동에 살던 남자가 아침에 돌연 잠에서 깨지 못하고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추후에 들었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나중에 꺼내놓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우리 집 쓰던 블라인드가 갑자기 떨어져서 새 걸로 바꿨잖아. 아휴, 바꾸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 집도? 우리 집도 멀쩡하던 커튼봉 끊어져서 새로 다시 달았잖아. 그게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후 불안한 마음에 며칠을 더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인지 더 이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일은 당시 저와 와이프 말고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 중 그 누구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니면 혹시 저처럼 그걸 봐놓고도 아파트 이미지 때문에 함구하고 있던 것 아니었을까요? 현재는 내 가족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직접 경험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초딩 때 저는 여느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엄청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애들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려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포기해야만 했죠. 숨바꼭질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학교 건물 밖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어디에든 숨을 수 있는 것이었죠. 참고로 학교 건물의 구조는 좌우로 뒤집힌 기역자 모양이었는데 건물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었고 각각 별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중 왼쪽에 있는 건물은 1층에 급식실이 있었고 맨 꼭대기층은 전부 비워진 교실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하던 교실들이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비워진 교실들도 있고 그중 한 교실은 책상도 하나도 없이 그대로 비워져 있었는데 CA 같은 활동 하잖아요. 특별활동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교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왼쪽 건물 한정으로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고 술래가 등을 돌리고 숫자를 세는 동안 저와 몇몇 친구들은 분주하게 흩어져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들어온 뒤로 숨바꼭질만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몇 군데만 뒤져보면 다들 숨어있는 데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층에 있는 책상이 하나도 없던 그 교실로 향했죠. 그 교실엔 카키색의 길쭉한 캐비넷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초등학생인 제가 들어가기엔 충분한 사이즈였죠. 이거다 싶었던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캐비넷 문이 닫히면서 잠겨버린 겁니다. 그 캐비넷을 열려면 밖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만 했죠.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분명히 술래가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캐비넷 그 틈 사이로 교실 안쪽을 슬그머니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하길래 저는 있는 힘껏 캐비넷 문을 막 열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 제가 힘껏 밀면 열렸을지도요. 하지만 초등학생이던 제겐 역부족이더군요. 그렇게 점심시간도 다 끝나가고 마치 폐쇄공포증처럼 잔뜩 겁에 질려있던 중 아주 희망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교실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요. 전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에 얘들아, 나 여기 문 좀 열어줘. 여기! 하며 마구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캐비넷 틈 사이로 보인 건 온몸이 젖은 어떤 어른으로 보이는 여자 하나가 교실 중앙까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는 천천히 캐비넷 쪽으로 고개를 돌리곤 또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들어오는데 입은 반쯤 벌리고 있고 얼굴색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캐비넷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저는 혹시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캐비넷 틈새까지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눈을 바짝 들이밀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싫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곤 그 여자가 시야 밖으로 사라졌고 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며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캐비넷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위에서부터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때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한 뒤 기절했습니다.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건 캐비넷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며 마주친 그 여자의 눈이었거든요. 제가 눈을 떴을 땐 5교시 시작 후 숨바꼭질한다고 사라진 저를 찾기 위해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건물을 샅샅이 뒤지다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날 그 의문의 여자는 왜 그 교실에 찾아왔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리 친구들과 주변에 이야기해봐도 폐쇄된 공간에서 제가 극한의 공포를 느낀 탓에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환각이나 환청 정도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저는 지금도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은 것이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직도 그때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독립을 해서 살다가 이직 후 9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 몇 년간 안 쓴 방이라 이래저래 정리하고 혼자 살면서 모은 살림이 만만치 않아서 옥상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기운에 닭살이 살짝 돋는다? 왜 흔히 말하는 등골이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는 내내 이상하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혹시 고양이인가 싶어 이리저리 뒤져봐도 나오는 건 없고 찝찝한 마음만 가지고 창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가 다 되어 방 정리를 끝냈고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한평생 가위 눌림을 친구들 얘기로 듣기만 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 가니깐요. 꿈 얘기로 돌아와서 녹초가 되어서 잠이 들었는데 왼쪽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자다 보니까 자다 깨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저린 다리를 움직이려니 다리 위에 뭔가 올려져 있는 느낌도 들고 피가 한 통에서 저리니까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뭔가가 내 방 콘크리트 벽을 쿵쿵하고 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암막 커튼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보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야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웬 여자가 새빨간 옷을 입고 제 허벅지에 앉아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고 몸은 굳어서 움직이지 않고 오금이 저린다는 표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지나자 그 여자의 얼굴 윤곽과 자세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한 40에서 50 사이? 하여튼 화장을 한 아줌마가 빨간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는데 순간 도둑인가? 사람이 맞긴 한데 왜 내 방에서 내 침대, 내 다리 위에서 저러고 있나?
정신병 있는 위험한 사람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건 너무 놀라서 그런 거다 생각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에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벽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너무 공포스럽게 들려서 제발 벽 좀 그만 치라고 개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벽 치는 걸 멈추고는 얼굴을 돌려 제 쪽으로 향하는데 입, 코, 그리고 눈이 있어야 될 자리가 뻥 뚫려 있는 걸 확인한 순간 제 허벅지를 타고 있는 그 아줌마가 제 목을 조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고 불을 켜서 보니 침대 시트며 이불이며 베개까지 몽땅 땀으로 흠뻑 젖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하고 거실로 나가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좀 지나 있었고 아버지 방으로 가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어보자 하고 제가 그때 식은땀으로 오한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욕조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을 받고 그렇게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본 게 도대체 뭐였지? 이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몸에 물기를 닦고 주방으로 가서 냉수를 2컵 들이켰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작은 방으로 가서 젖은 시트 갈 것과 베개를 챙겨 내 방 문을 여니까 그 여자가 얼굴이 뻥 뚫려서 입만 웃는 채로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ワイレンで깨우노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내려갈 때 푹 꺼지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침대 위였고 암막 커튼이 쳐진 틈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서둘러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안방에 가보니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한시라도 집에 있기 싫어서 씻으려고 욕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제 목과 허벅지에 심한 피멍이 나 있어서 이건 예사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서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고 핸드폰을 보니 어머니에게 와 있는 부재중 통화 몇 통, 그리고 제가 이사한 지 이미 이틀이 지난 날짜였습니다. 꼬박 이틀을 잔 건지 기절을 한 건지 하여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있었고 이사한 다음 날 아버지는 계모임 때문에 1박 2일 여행을 가셨는데 제가 깨어난 그날이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겪었던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얘기하시길 제가 막 태어났을 때쯤에 지금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당시 주택단지가 조성 중이었고 신축 주택 하나가 금매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온 게 있어서 매매를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동네에서 친해진 아주머니가 어머니께 얘기하시길 우리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그 주택을 지은 40, 50대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슬하에 자식은 없었고 남편은 직업이 목수여서 직접 우리 집을 지었었는데 그 집에서 산 지 1년이 채 못 돼서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그 충격으로 부인은 거식증으로
집에서 아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이사를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께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살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몇 년간 저녁할 때 음식을 조금씩 따로 빼서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이혼하면서부터 그 음식들을 못 챙겨줘서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니까 냉장고 위에 항상 생밤이나 약과 같은 것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일부러 놔두신 거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제 방에서는 절대 못 잘 것 같다고, 어머니랑 지내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챙기라고 같이 지내라면서 금강경 10권을 사경해서 머리맡에 두고 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셔서 그때 당시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금강경 10권을 사경에 들고 와서 머리맡에 두고 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일이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이상 제가 겪은 귀신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때는 2015년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창 에어비앤비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목돈은 모아놓았고 이제 투자할 곳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부동산 거래는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아는 형이 에어비앤비가 수입이 쏠쏠하다고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그 형과 몇 번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형이 장기 출장을 가서 비어있던 집을 여자친구와 이야기해서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했는데 의외로 찾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금세 월세 정도는 뽑더랍니다. 심지어 그때는 에어비앤비가 거의 규제 같은 게 없던 시기여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예를 들어 사업 모델이 월세 1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얻어서 인테리어 잘 꾸며놓고 성수기에 하루 10에서 15만원만 받아도 20일 방이 빠졌다고 치면 거의 200%에서 300%짜리 수익률이 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참 좋은데 막상 에어비앤비 운영이나 홍보를 해본 적도 없고 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형한테 제안을 했어요. 형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내 돈으로 보증금이랑 월세 다 부담하고 거기다 수익금까지 좀 분배해 줄 테니까 처음 한두 달간만 같이 운영하는 법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서 당시 외국인과 국내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종로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만 이쁘면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빠르게 찾아오는 손님이 많을 때라서 최대한 주변 게스트하우스나 다른 숙박시설보다는 이쁘게 인테리어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홍보와 영업을 하기 전 이 숙소에 문제점은 없는지 하루만 거기서 지내보기로 했죠. 실제 투숙객처럼 투숙을 하듯 이것저것 만지고 생활해보며 하자를 체크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이랑 같이 치킨에 맥주를 시켜서 영화를 보다가 형은 침대에서, 저는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저는 남자끼리랑은 나란히 누워서 못 자거든요. 아무튼 맥주는 각각 한 캔씩만 마신 데다 적당히 배가 불러서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잠을 자던 중 형이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저를 지나쳐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던 그 발소리는 곧 현관으로 다가가서 도어락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뭐야? 이 밤중에 어딜 가? 혹시 체크는 충분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자려는 생각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죠. 저는 잠에서 깬 상태라 눈만 감고 누워 있었는데 체감상 한 5분쯤이 지났는데도 형이 돌아오는 소리가 안 들려서 진짜 갔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침대로 올라가서 자려고 보니까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럼 누가 들어왔다 나간 거야 설마? 하고 불을 켜는데 그 순간 형이 막 이러면서 벌떡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란 저는 형한테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형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모르겠고 나 가위 눌렸어. 여자 귀신이었는데 목 졸려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눈만 뜨고 있었어. 근데 너가 불 켜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 저는 정말이에요? 라고 놀라면서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형 혹시 아까 현관문 열고 나가지 않았느냐고요. 그러자 형이 하는 말이 그거 너 아니었냐? 난 그 소리 듣고 너가 나간 건가 싶어서 이 방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가위에 눌려서 죽겠다 싶었는데 불이 켜져서 그때서야 살았다 싶었지. 이거 보통의 가위가 아니었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번엔 제가 침대로 올라가고 형이 밑에서 이렇게 바꿔서 자기로 했죠. 그렇게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뒤숭숭해서 잠도 잘 안 오고 어둠 속에서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는데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저는 고개를 돌렸는데 진짜 심장 멎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을지도 몰라요. 다리도 몸도 없는 오직 2개의 발이 현관문을 열고 슥 걸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곧장 형!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미동 없이 가만히 있던 형이 야, 너도 봤지? 도무지 무서워서 잘 수가 없었던 저희는 불을 다 켜놓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 보증금도 크게 들어가 있고 월세도 다달이 큰데 절대 물을 수 없다. 어차피 우리가 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잖아? 하며 결국엔 그 숙소로 에어비앤비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좋은 소식 1개와 나쁜 소식 1개가 있는데 우선 좋은 소식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픈 직후 예약이 엄청 밀려들었다는 거고요. 나쁜 소식은 저희는 결국 이 숙소에서의 에어비앤비 사업을 접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호스트로 방을 등록했을 때 위치도 종로인데다가 실내 장식이나 비품을 워낙 세련되게 잘 해놔서 한국을 관광하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첫 하룻밤의 경험은 마치 귀신을 보면 음반이 대박난다고 하는 그런 가수들의 징크스?
요 정도로 여기고 말 정도로 수입이 빠르게 치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저희의 발목을 붙잡은 건 바로 리뷰였습니다. 게스트가 퇴실하고 나서 항상 저희는 리뷰를 체크를 했는데 어느 순간 숙소와 호스트는 너무 좋지만 웬만하면 밤에는 이 숙소에서 지내지 말고 주변을 관광하세요. 아침까지 쭉. 이런 리뷰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왠지 모르게 잠자리가 너무 힘든 숙소였다 등등 이렇게 안 좋은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대놓고 귀신을 보았다며 리뷰를 다는 그런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두 개 보이면 모를까 점차 그렇게 안 좋은 리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약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맘카페 문화처럼 그런 누군가의 악의적인 리뷰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숙소에서 묵은 뒤에 리뷰를 달아버리니까 누구도 그 리뷰를 보고는 숙소에서 자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투여하는 노력 대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시피 해서 결국 그 방에서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접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에어비앤비 단속 등의 이슈로 저희는 다른 사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아마 몇몇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귀신 나왔던 숙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겠죠. 참고로 아직도 있는 오피스텔이라 종로라는 것까지만 밝혀두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21년 전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당뇨합병증과 심장 문제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프실 때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많이 챙기셨거든요. 그런데 재산 앞에서는 염치불고하고 작은아버지와 고모들 모두 욕심을 세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사시던 집과 서울에 있는 작은 빌딩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그때 제가 듣기로 사다리 타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집이랑 빌딩은 다들 알아서 나눠 갖고 아버지께서는 전라도에 있는 산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면적의 산을 가지고 있다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셨지 직접 그 산을 올라보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장 차원에서 한번 그 산을 여기저기 둘러보러 가셨습니다. 실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며칠에 걸쳐서 산을 둘러보았다고 하는데요. 분명 개인 소유의 토지인데 뭐 이름 모를 무덤도 있고 여러 나무들과 임산물 등등 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산중턱에 있는 한 낡은 집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부동산 전문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둘러보러 다니셨던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이 낡고 허름한 집이었는데 호기심이 생긴 아버지는 그 다 떨어진 문 앞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집안에서 슥 하면서 질질 끄는 소리가 나더래요. 아버지는 순간 이거 산짐승인가?
하는 생각에 멈칫하고 뒤로 물러서는데, 이번엔 그 쓱쓱 끄는 소리와 동시에 천식 환자가 호흡할 때 막 쌕쌕대는 소리 있죠. 그렇게 힘겨운 숨소리가 들렸대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밝은 대낮이었지만 알 수 없는 강한 공포감이 휩싸인 아버지는 다리가 벌벌 떨리셨답니다. 그런데 곧 다 낡아빠진 그 나무 문턱위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흡사 미라를 연상케 하는 까만 피부의 여자가 마치 좀비처럼 기어나오더랍니다. 긴 머리카락 탓에 여자라는 것만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불이 나게 산 밑으로 뛰어내려왔다고 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는 그 산 밑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께 혹시 저 산중턱에 있는 집에 대해서 아시냐고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쉬쉬하거나 혹은 모르고 계셨고, 어떤 어르신들은 그 집 근처에 가면 귀신 본다고 막 이렇게 쉬쉬하더랍니다. 게다가 그 집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를 않더래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던 어르신께서 아니 근데 그쪽은 누군데 그러? 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의 소유주였던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밝혔더니 혀를 끌끌 차시더니 뒤돌아서 가시더랍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따라가 그 집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여인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 이런 게 흔한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소설 소나기에서 오두막 볏집 아래서 비를 피하듯 할아버지는 주인 없는 그 산속의 집에서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곤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결혼을 약속하고 할아버지는 더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며 도시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할머니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잊은 채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가 고향을 방문했을 때 마을 친구들과 몇몇 사람들로부터 그 여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는 산속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집을 확인하러 갔고, 바로 거기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어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 산이 할아버지의 소유였지만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그곳에 정착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방치되던 그 산의 소유권이 이제 아버지에게 넘어오면서 그 산에 숨겨진 비밀을 그때서야 알게 되신 거랍니다. 하여 추후 저희 아버지께선 다시 한번 그 산에 방문해서 정중하게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 중반 저랑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이현석이라고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네 집은 적어도
저랑 알고 지내는 친구 중에는 가장 부유하게 사는 집이었어요. 비록 강북이었지만 50평대에 육박하는 신축 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의류 사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를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 브랜드도 모르던 폭스바겐을 어머니가 끄시고 아버지가 벤츠를 소유하고 있었죠. 활용 정점은 그 집에 가면 가사도우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사도우미는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집은 걔네 집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지금 기억에 한 60대 초중반쯤 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처음엔 친구네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집 자체가 너무 넓고 좋아서 저희 집과는 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또 놀러 가면 그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거든요. 어찌 메뉴들도 다 그렇게 정갈하고 맛있는지 집에서 밥을 먹기가 싫었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 말고도 모든 친구들이 현석이에게만큼은 호의적이었고 다들 걔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보내고 2학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2학년 때도 저랑 현석이는 같은 반이 되었죠. 하지만 2학년 때 저는 현석이랑 조금 멀어질 뻔도 했는데 왜냐하면 같은 반에 새로 알게 된 완수라는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이 완수라는 녀석이 진짜 아주 간첩 같은 자식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울릴 때 친한 것 같이 하면서 다 이간질을 하고 돈 많고 할 줄 아는 것 많은 현석이한테 가서는 이게 친구를 대하는 건지 아첨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현석아, 그래 막 이러면서 빌빌 기어요. 그러면서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절 거들떠도 안 보는 녀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현석이랑 가장 친한 친구이고 싶은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저를 질투했던 것이죠. 게다가 정말 상식 밖의 짓거리를 하기도 했는데 제 교과서를 창밖에 버리다가 걸린 적도 있고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현석이랑 친해지려는 애들을 좀 견제한다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석이한테 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현석이는 완수 좋은데 왜? 뭐 이러면서 되게 답답하게 굴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수는 우정을 나눈다기보다는 뭔가 왕자님 모시듯이 걔를 대했으니까 현석이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었을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들과 다 같이 현석이네 놀러 갔습니다. 거기엔 완수도 껴있었어요. 저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꼭 어딜 가든 걔가 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 같이 현석이네 집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완수는 또 그 특유의 오바 섞인 말투로 안녕하세요. 저 현석이 가장 친한 친구 완수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밥상에 앉아서 이제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현석이네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잠깐 화장실 가려고 거실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저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고비야, 잠깐 이리 와보렴. 혹시 현석이가 저 완수라는 친구랑 많이 친하니? 네? 왜요? 그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우리 현석이 옆에서 잘 좀 보살펴줘. 아, 네. 걱정 마세요. 저랑은 1년을 넘게 보셨는데 갑자기 잘 보살펴달라니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를 보면 코비 왔어 이러고 반가워하셨는데 완수를 보면 그래 이러면서 시큰둥해 하셨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던 중 이 완수 새끼가 친구들이랑 걷다가 자꾸 저랑 현석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말 끊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해서 제 감정이 극에 치닫아서 주먹 다짐을 한번 했습니다. 그 계기로 완수랑은 완전히 절교했고 현석이랑 둘이는 놀아도 곁에 완수가 붙어있으면 저는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보충 수업 때문에 학교에 나가던 중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평소 같았으면 등교할 때부터 수발 들듯이 현석이를 졸졸 따라다녔을 완수가 교실에서 현석이랑 엄청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현석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화가 나 보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석이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현석이가 하는 말이 야, 저 개새끼가 우리 누나 자는데 속옷 내렸다? 저 미친 새끼가 진짜. 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무슨 영문이었냐면 나이는 한 4-5살 터울로 기억이 나는데 현석이에게는 이쁜 대학생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방학 보충 수업이 일찍 끝나서 현석이랑 완수 둘이 집으로 놀러간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누나가 방에서 방문 열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현석이도 나른했던 건지 방에서 낮잠이 들었고 게다가 도우미 아주머니도 방에 들어가 계셨겠다. 완수 이 새끼가 본색을 드러낸 거죠. 누나가 깊이 잠든 것을 알아차리자 누나 방문 앞에서 누나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자 누나 이러면서 막 체크를 하다가 기어코 누나 가까이에 가서는 치마를 들추고 변태짓을 하려다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걸리고 만 것이죠. 완수는 그대로 쫓겨났고 그날 밤 그 사건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였는데 그때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그 녀석 처음 올 때부터 귀신 씌워서 왔어. 색정령. 뭔 짓을 벌릴지 몰라 항상 신경이 가더라고. 그치만 뭐 어째 현석이 친구라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나마 그 정도니까 다행이지. 얘 분명히 조만간 더 큰 사고 칠 거니까 현석이 너도 엮이지 않게 그 녀석 주변에 가지도 마. 알았지? 그러면서 현석이는 네 말이 맞았다고, 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현석이를 잘 보살펴달라고 한 게 무슨 말이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치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 이후 현석이네 엄마가 저 따로 불러서 완수 조만간 큰 사고 터질 게 분명하니까 현석이랑 절대 붙어있지 않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수 그 새끼 정말로 얼마 못 가서 자기 친여동생을 성희롱한 거예요. 근데 그거 지네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그 주택 마당에서 완수 묵사발 만드는 바람에 동네 소문 다 나고 걔네 집 이사가고 완수 전학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고3 수능을 마지막으로 그 도우미 아주머니는 나이 때문에 이제 쉬신다며 도우미 생활을 그만두셨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아주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무속인이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색정령이 무서운 게, 그 색정령이 한번 빙의가 되면 그게 애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이 성적인 것에 무섭도록 집착하게 되고, 나아가 욕심 자체가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현석이는 완수의 좋은 먹잇감이었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애초에 그런 것들을 느끼셨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